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이에요. 얼른 제 짝 만나서 기혼 여성이 되고 싶은데 그게 참 내 맘대로 안 되네요. 하긴 제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 사귀었던 저의 첫 남친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남자와 결혼 전 혼수 문제로 다 뒤집어 엎고 끝내버렸어요. 특히나 혼수 때문에 친정엄마가 힘들게 운영하는 조그만 식당까지 와서 지랄했던 예비 시모에게 비곁을 날리고 깔끔하게 쪽내버렸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손님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지랄을 해댔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난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진짜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한쪽 눈은 실명했고 우리 쌍둥이 자매 낳고 자궁을 드러냈으며 갑상선암에도 걸린 적이 있고 급기야 위암 2기 판정까지 받았죠. 힘겹게 항암치료 끝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장사하는 우리 엄마한테 혼수 갖고 온갖 모욕을 준 예비 시모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길에서라도 만나면 싸대기 한 대 짝 하고 날릴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증오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제 심정이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저 혼자 화내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봤자 다 제 손해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해 보렵니다. 오늘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다 일러바치고 시원하게 털어내려고 해요. 저도 새 출발해서 착하고 좋은 남자 만나 예쁜 가정 꾸리고 살고 싶거든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 전에 간단히 제 그동안의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더불어 우리 엄마의 삶까지 말이죠. 끝까지 들어보시고 지금껏 참 고생하며 살았다는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용기가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전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는 아니었다고 해요. 최소한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친할아버지가 그 지역 유지였거든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워낙 잘 돼서 그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였다고 해요. 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집안 땅을 밟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다. 저희가 딱 그 케이스였죠. 사람들이 잘 정돈된 공원인 줄 알고 돗자리랑 김밥 싸와서 놀고 가곤 했어요. 그게 다 우리 집 정원이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어린이 대공원의 넓은 잔디밭 보면 어렸을 적 살았던 그 집이 생각나요. 언젠가 한번 고향을 찾아가 봤더니 그새 다 아파트로 바뀌어 있더군요. 요즘엔 아파트가 최고인 시절이 돼버렸죠. 어쨌든 그 정도로 부자였기에 집에 파출부며 경비원, 운전기사, 정원사 등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한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엄마가 이 집 파출부로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이 사실은 엄마가 저 어렸을 적엔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엄마도 아닌 고모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네요. 전 고모의 기억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싫어요. 저희 아빠는 위로 누나만 5명 있는 막내 외아들이었어요. 옛날에만 해도 고추 달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으니 그놈의 아들 낳으려고 5명의 딸들을 내리놓았다고 해요. 덕분에 우리 아빠는 부잣집의 황태자로 화려하고 귀하게 컸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게다가 고모들은 또 얼마나 드세던지
옳게는 우리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게 된 경위와 시누이인 고모들로부터 받은 서러움에 대해서 제게 하소연하셨어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말이죠. 민진아, 엄마는 진짜 가난한 집안에서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자랐어.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부잣집인 네 아빠 집안에 식모살이하러 들어왔지. 하도 집이 넓으니 식모들 방도 여러 개 있었거든. 이곳에서 일하면 숙식도 해결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이조였어. 그런데 식모살이하러 들어간 첫날 네 아빠와 서로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어느 날 내게 사랑 고백을 하더라니깐. 나도 20살이었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인 네 아빠가 고백해오니 그 손을 덥석 잡았지 뭐. 그 후로 우리 사이에 너희들 쌍둥이 자매가 생겼고 그제서야 우리 사이를 가족들에게 알렸어. 당연히 난리가 났지. 그냥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전쟁 포로로 잡힌 듯이 날 아작내려고 하더구나. 특히 그 시누이들이 말이야.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님도 내가 임신했다니 그냥 포기하셨는데 웬 시누이들이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던지. 지금도 꿈에 나올까봐 두려울 정도야. 내가 임신했다니까 나 애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자기네들끼리 날 밀치고 지랄하더구나.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네 아빠가 방패막이 구실을 해줘서 내가 그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지.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너희 쌍둥이들을 낳고 자궁이 완전히 파열되어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어. 대가 중요한 집안에서 쌍둥이 딸 낳고 내가 더 이상 애를 못 낳는 처지가 돼버리니 네 아빠마저도 날 멀리했어. 시누이들이 더 기세등등하여 날 못살게 구는 건 당연했지. 난 정말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 지옥이 따로 없었지. 그래서 10년 동안 너희를 키우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거야. 내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진 거지.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더구나. 나도 살아야겠다 싶어서 너희를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너희는 부잣집에서 좋은 교육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어쨌든 그 집에서 나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새끼들을 떼어놓고 나오니 사는 게 아니더구나. 몇 번이나 다시 가서 너희들을 데리고 오려 했지만 문전박대 당했어. 어쨌든 다 이애미 잘못이지 뭐. 다 사실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저희가 10살 정도 되던 해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죠. 엄마는 저와 쌍둥이 언니에게 편지도 많이 보내고 이리저리 연락을 취하려 계속 노력을 하셨다던데 저희는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모들로부터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맨날 밖으로만 돌며 유흥을 즐기던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엄마라는 걸 잘 알았기에 원망 따윈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기만을 빌었죠. 엄마가 떠난 후 고모들은 저희 쌍둥이 자매한테 엄마의 욕을 뺀질나게 해댔어요. 야, 민진아, 민정아. 니네 엄마는 완전히 꽃뱀이었어. 니네 엄마가 귀하게 자란 내 남동생을 꼬셔서 이 집안에 입성한 거라고. 이 집안 돈 다 차지하려고 말이야. 그 여자 꼴 안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니네 엄마가 얼마나 책임감이 없으면 애 새끼 다 떼어놓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집을 나가겠니? 아주 지독한 년이라니깐. 혹시 모르지. 결혼 생활 동안에도 딴 놈이랑 붙어 먹었을 수도? 전 어른들의 상황은 잘 몰랐지만 엄마 욕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고모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당하고 살았는지 봐온 게 있었으니 고모들은 제게 무조건 가해자였죠.
고모, 우리 앞에서 엄마 욕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건 다 고모들 때문이라고요. 고모들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플 때마다 저와 쌍둥이인 민정 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이란성 쌍둥이라 생긴 건 좀 다르지만 민정 언니는 제게 분신 같은 존재였어요. 3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지만 꼬박꼬박 언니라고 불렀어요. 특히나 엄마가 집을 나가신 후로는 민정 언니가 제게 엄마 역할까지 해줬거든요. 지금까지도 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핏줄이네요. 아빠와 이혼 도장 찍고 집을 나가버린 엄만 저희가 부잣집에서 계속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데 대체 어떻게 사업을 말아먹은 건지 저희 할아버지 사업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드넓었던 땅과 궁궐 같던 집은 다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으며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가더군요. 옆에서 맨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우리 엄마 욕이나 하던 고모들도 친정이 망하니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더 이상 마녀 같은 고모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한 충격으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빠도 급격히 노쇼하셨어요. 하지만 평생을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아빠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며 거의 반백수로 살았더랬죠. 그런데 워낙 잘생긴 얼굴 덕분인지 여전히 아빠를 따르는 여자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더군요. 바보 같은 아빠는 지금으로 따지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타입인 건지 조금만 좋게 지내면 금세 혼인신고를 하더라고요. 자, 민진아, 민정아 인사해라. 새엄마다. 너희와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 20대 초반인데 그래도 꼬박꼬박 엄마라고 부르도록 해라. 알았지? 더욱 미치겠는 건 이렇게 새엄마라는 여자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였어요. 잠시나마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던 여자들은 이혼 도장 찍고 나면 우리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들을 다 가져나가기 십상이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랑 이혼했다면서 왜 갑자기 집은 뒤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엄마처럼 잘 대해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위자료라도 챙기겠다는 건가요? 너 말 잘했다. 그래, 맞아. 명색이 몇 달간 법적으로 와이프였는데 그래도 위자료조로 돈 되는 물건은 좀 챙겨가야 하지 않겠니? 근데 이놈의 가난한 집구석은 뭐 돈 되는 게 이리도 없어.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빠에게 불평불만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속이에 경일 끼었죠. 아빠, 대체 새엄마를 몇 명을 더 드릴 작정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 나빠요. 민진아, 민정아, 아빠는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은 사람이야.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고. 아빠의 심정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돈이 있던 시절이건 없던 시절이건 밖으로 도는 건 여전했어요. 우리 딸내미들은 알아서 크겠거니 하는 듯 했죠. 실제로도 저흰 모든 걸 다 자급자족해야 했어요. 아빠가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알바로 생계를 연명해야 했어요. 그나마 발붙일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사람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쌍둥이 자매도 어렸을 적엔 공주 대접받으며 자랐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이 되니 생활력이 강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몇백만 원이나 되는 대학 등록금까지 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둘 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잘 된다는 여상에 진학했죠. 너무 아쉬웠어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수재는 아니었지만 예전엔 해외 유학까지 생각했던 우리 팔자가 왜 이렇게 됐나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을 쌍둥이 언니와 함께 감내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아빠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됐어요. 경찰입니다. 김성춘 씨 자녀분 되십니까? 병원으로 빨리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사망 선고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사망 선고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무리 신뢰할 수 없는 사고뭉치 아빠였지만 우리에게 보호자는 아빠뿐이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 아빠의 사망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죠. 아빠의 유골함을 들고 저와 언니는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어요. 바다 낚시를 좋아하던 아빠가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아빠, 이 바다의 흐름을 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여행하세요. 그동안 이 일 저 일 겪느라 맘 약한 우리 아빠 고생 많았어요. 편히 쉬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우린 엄마가 더욱더 그리웠어요. 그제서야 쬐끔 우릴 두고 떠나버린 엄마가 야속하게 느껴지더군요. 이런 맘을 쌍둥이 언니에게 토로했지만 역시나 언니는 어른스러운 대답을 해줬어요. 민진아, 우리 엄마 원망하지 말자. 엄마도 얼마나 힘들게 시집살이 하다가 떠나셨니?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난 운명의 힘을 믿어. 하지만 마냥 불행한 우리 운명 탓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동안 아빠가 조금이나마 지어졌던 생활비가 없어지니 진짜 빈털털이었거든요.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긴 일도 다반사였어요. 학교 다 포기하고 솔직히 그 시간에 돈 벌고 싶더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배는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쌍둥이 언니가 다잡아줘서 그나마 자퇴는 안 하게 됐네요. 여상을 졸업하고 언니는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고 전 조금 규모가 큰 병원의 행정직원이 되었어요. 제일 말단이라 장례식 쪽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영안실도 있는 지하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으스스하고 무섭기만 했거든요. 맨날 하루 종일 사람들의 곡소리를 들어야 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웠죠. 그래도 대학도 안 나오고 사회 경험도 없는 제가 이 정도 규모의 병원에 취직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이 악물고 열심히 일했죠. 그동안 살아본 바로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야 그만큼의 행복과 보상이 따르더라고요. 그걸 우리 집안이 다 망하고부터 깨달았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 일 저 일 알아서 착착 해내고 있었어요. 그때 웬 허름한 옷차림의 아줌마가 울먹이며 제게 오더군요. 저 상돈이 뭐니 쓸 여력이 없어서 제가 혼자 남편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절차를 모르겠네요. 안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줌마나 저나 동시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서로 하다가 껴안고 엉엉 울어버렸죠. 그 아줌마는 바로 우리 엄마가 틀림없었거든요. 저 혹시 성함이 이숙자 씨 아니에요? 엄마, 우리 엄마 맞지? 나 민진이야, 엄마. 나 못 알아보겠어?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나랑 민정 언니 안 보고 싶었어? 진짜? 우리 딸내미 맞니? 엄마가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눈물이 가득 차서 눈에 잘 패는 게 없구나. 미안하다 몰라봐서. 이렇게 사람 많고 넓은 서울에서 널 만나게 되다니
맨날 빌고 또 빌었던 보람이 있구나.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자랐네. 너무 미안하다. 널 이제야 만나게 돼서 미안해. 엄마,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장례 치르러 온 거예요? 엄마가 몇 년 전에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됐어. 진짜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돈 더 벌겠다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고층 빌딩 창문 닦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지 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딸 얼굴이 말이 아니네. 반쪽이 돼버렸구나. 부잣집 딸내미가 왜 이렇게 됐어. 전 장례식장 벤치에 앉아 엄마에게 그동안 우리 집안에 있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엄마의 살아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껏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한쪽 눈이 실명된 게 다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네가 어렸을 때 쪽가위 가지고 놀더라고.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제재하려 했는데 아기라서 이리저리 쪽가위를 휘두르다가 엄마 눈을 딱 찌르고 말았지 뭐니. 이후로 점차 안 보이다가 몇 년 전부턴 아예 안 보이더라고. 안과 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어쩔 수 없지. 남도 아니고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 그런 걸 뭐. 괜찮아. 한쪽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엄만 다 괜찮아. 엄마의 한쪽 눈을 실명시킨 게 바로 나였다니 너무 죄송하기 그지 없었어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던 엄마는 그 후로 정말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설상가선으로 갑상선 암까지 걸렸다가 다행히 완치됐다고 하더군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던 우리 모녀가 이젠 똑같이 힘든 처지에 놓인 것이 참 인생 무상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나 살 맞대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쌍둥이 언니와 저는 엄마의 방 한 칸짜리 집에 얹혀 살 수 있었죠. 대신 저희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 우리가 생활비를 모두 부담했어요. 엄마는 아주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손맛이 있었는지 손님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였죠. 우리 쌍둥이는 엄마의 식당을 SNS로 열심히 홍보했어요. 또 언니에 비해 야근이 별로 없던 저는 퇴근 후 무조건 엄마 식당으로 향해서 일을 도왔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며 아침부터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법조인 사무실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야근하는 손님들 한 명이라도 더 받겠다면서요. 전 고생해서 얼굴이 다 상해버린 엄마에게 최대한 힘을 보태고 싶었죠. 그런데 저녁 국밥과 함께 술 한잔하여 거나하게 취한 손님들이 서빙하는 제게 짓궂게 행동하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지만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꾹꾹 참으며 일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취객이 저한테 꼬장을 부리더군요. 웬 할배가 제 엉덩이를 탁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도가 지나친 미친 할배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꽥 하고 질러버렸죠. 아니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셨으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쪽 편에서 웬 젊은 남자가 거의 날라오듯이 이쪽으로 달려와서 그 할배 팔을 거칠게 잡더군요. 아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취업도 안 되는 양반 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시켜줬더니 근처 식당에 와서 여자나 희롱하고 앉아있어요? 당신 당장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그 할배는 젊은 남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더군요. 아유, 변호사님, 저기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몰라 뵀네요. 젊은 처자가 엄마도 와서 식당에서 일하길래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준 것뿐입니다요. 그건 아저씨 사정이고요. 그냥 관두세요.
내일부터 서로 얼굴 보지 맙시다. 변호사라는 그 젊은 남자는 제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 여기 단골이라 자주 와서 뵀는데 어머니 도와주시는 거였군요. 모든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전 저쪽에서 다시 국밥 계속 먹을게요. 전 슈퍼맨처럼 나타나 절 도와준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 일은 어찌저찌 마무리되었어요. 원래 이 집 단골이었다던 그 젊은 남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을 엄마 식당에서 해결하더군요. 엄마 식당에서 서빙을 돕던 저와도 친해지게 됐고요. 그러던 제가 독감에 걸려 한 일주일간 엄마 식당에 못 나가게 됐어요. 괜히 나갔다가 손님들한테 독감 다 옮길까봐 무서워서요. 일주일 동안 그 남자는 저희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우리 엄마와 대단히 친해져 있더군요. 엄마도 능력 있는 변호사이며 잘생기고 다정한 그 남자가 당연히 싫지 않았겠죠. 이렇게까지 그 남자를 칭했어요. 예민진아, 정석준 그 남자 말이야. 나한테 이제부터 장모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더라? 네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너 독감 걸려서 못 나온다니까 걱정이 태산이더라. 이참에 정식으로 사귀고 결혼까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아, 글쎄 나한테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라니깐. 혼인을 전제로 만나고 싶대. 앞으로 퇴근하고 식당 올 때 최대한 꾸미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도록 해. 네 장래 신랑감이 매일 찾아오니까 말이야. 엄마, 웬 장모님 신랑감?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랑 손 한번 안 잡아봤는데 뭘 결혼까지 생각해요. 됐어요, 엄마.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 들겠어요. 난 가방끈 짧은 고졸이고 그 사람은 무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데 말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잘생긴 변호사가 들이대는데 마다할 아가씨가 있을까요? 제 스펙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내심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눈치챈 그는 식당으로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민진씨, 독감 다 나았어요? 우리 오늘은 다른 곳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할까요? 이미 장모님께는 우리 데이트 허락 받았어요. 그날로 정석준 이 남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몇몇 남자들이 대시를 해오기도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이성교제는 엄두도 안 내고 있었어요. 요즘 흑수저 노총각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는 게 이해가 가요. 저 또한 어느 정도 살 기반이 마련돼야 이성교제건 결혼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조건 없이 절 사랑해 주었어요. 같이 꽃놀이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며 재미나게 데이트했어요. 다만 아무리 긴 휴가가 주어져도 여행을 가진 않더라고요. 자기는 집 밖에서는 잠이 아예 안 온다면서요. 그의 특성이니 그러려니 했죠. 남친은 처음부터 결혼까지 선포하고 절 만났기에 저도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성품이 말랑말랑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저희 엄마도 참 좋아라 하셨죠. 그런데 남친 엄마는 정반대였어요. 저의 존재를 아시고는 완전히 집안을 다 뒤집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 엄마는 자기 집을 다 뒤집어 엎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식당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더군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일하고 있는 낮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민진아, 지금 석준이 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식당 다 때려 부수고 있어. 네가 자기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하려 한다면서. 우리 보고 하층민이니 어쩌니 난리치면서 말이야. 어떡하면 좋니? 전 너무 열이 받았어요. 가뜩이나 몸 약한 우리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에 더 화가 났죠.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에 말하고 바로 갈게요. 아, 민진아, 아니다. 괜히 너 왔다가
이 여자한테 뼈도 못 추릴 수 있으니 오지는 말어. 경찰에 신고하지도 말고 말이야. 내가 말로 잘 해볼게. 나중에 사돈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뭐하러 신고까지 하니. 내가 너한테 괜히 연락했구나. 신경 쓰지 말고 이래.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돈 없다는 이유로 괜한 사람한테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건지. 경찰에 신고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엄마 가게로 달려가 봤더니 이미 상황은 종료돼 있었고 엄마 혼자 식당을 치우고 계시더군요. 엄마,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요.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어떻게 평생 보고 살아요? 나 석준 씨랑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당장 석준 씨한테 연락해서 말할게요. 엄마는 그런절 만류했어요. 민진아, 내가 사돈한테 말 잘 해놨어. 석준이랑 헤어질 생각 말고 다시 잘 만나서 결혼까지 꼭 해. 그게 지금 엄마의 소원이야.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에 엄마가 제게 소원이라며 말하는데 답답하면서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모녀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엄마의 당부와는 다르게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모를 둔 그 남자와 결혼까지 갈 수는 없었거든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마냥 순진하게 느껴졌던 그 남자가 이렇게 집요한 구석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진짜 스토커가 따로 없을 정도로 저만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아니, 왜 직장까지 찾아왔어? 변호사 사무실은 어쩌고? 자기 일 안 해? 지금 내가 일이 문제야? 민진이가 나랑 헤어지겠다는데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자기가 날 다시 만나줄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어디 자기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나의 돗자리를 가지고 와서 제 책상 옆에 자리하고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저의 직장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다 제게 한마디씩 했어요. 아니, 능력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민진 씨 좋아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얼른 결혼해. 변호사님도 참 멋지는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고 건장했던 그의 체격은 점점 말라갔어요. 아주 바짝바짝 마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급기야 남친 엄마가 저의 직장으로 쫓아왔죠. 야, 아들아. 변호사인 네가 왜 여기 장례식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거냐? 오라, 네가 김민진이냐? 너 우리 아들 말려 죽일 셈이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단식투쟁하고 있다고. 80kg 건장했던 내 아들이 너 때문에 59kg가 돼버렸다. 사람 좀비 만들 셈이냐? 아, 미치겠네. 이 연놈들을 어떡하면 좋아 진짜? 웬 똥파리 아냐니 우리 아들 덥석 물고 놔주질 않으니 이거. 그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니네 결혼해라. 단 우리 아들 순순히 남겨줄 순 없고 조건이 있으니 그건 나중에 따로 말해주마. 아휴. 남친은 기뻐 날뛰더군요. 엄마, 드디어 나 결혼 허락해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야호! 전 떨떠름하게 다시 남친과 재회하게 됐어요. 남친 자체는 착한 사람이고 결혼하게 되면 예비 시모도 좀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더욱 악독해져만 갔어요. 아마 예비 시모는 계략을 변경한 것 같더군요. 절 말려 죽이기로 말이죠. 그날 이후로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바로 본인 집으로 절 불렸어요. 며느리가 다 된 양 절 부려먹기 시작했죠. 야, 퇴근하면 니네 엄마 식당 가서 도울 생각 말고 이 집에 와서 청소랑 빨래랑 음식이랑 네가 다 해. 신부 수업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뼈대 있고 고상한 집안이다. 우리 집안만의 특유한 문화를 배우란 말이다. 예비 시모의 개떡 같은 말을 100% 다 들어줄 순 없었고
적당히 타협해야 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혼자 식당 운영이 어려우니 평일엔 여기 못 옵니다. 제가 가서 마감 때까지 엄마 식당 일 도와드려야 해서요. 대신 주말마다 올게요. 그럼 됐죠? 그렇게 말하고 주말마다 왔는데 올 때마다 참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시부였죠. 예비시모는 뼈대 있고 고상한 집안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고상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스러운 집안이었어요. 예비시부는 처음 보는 제 앞에서 왕방구를 방방 끼어댔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방귀만 끼면 다행이게요. 꺽꺽 트림에 비듬털기 콤보까지 아주 죽겠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은 열이 많다면서 집안에선 사각 반스바람에 구멍난 난닝구만 입고 있더군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번 주말에 남친 집에 갈 때마다 기분을 잡치고 오기 일쑤였어요. 눈치 없는 남친은 그런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일삼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실은 인자하고 교양 넘치는 분들이야. 이제 우리 결혼 허락하셨으니 아마 며느리로서 잘해주실 거야. 제가 가난하다고 가방끈 짧고 비천하다며 그렇게 무시했던 시모와 시부도 알고 보니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둘 다 중졸에 건어물 가게 운영하던 분들이더군요. 남친이 열심히 해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변호사 아들에게 더욱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예비시모의 집착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남친이 초등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야 한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져야 한다며 들들 복가됐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시모가 남친 어릴 때부터 밤새서 공부하라며 아예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다고 하네요. 착하고 여린 남친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들들 복가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순종적인 남친은 변호사가 돼서도 자기 부모 살뜰히 챙겼어요. 그리고 이젠 예비시모의 잔소리 레퍼토리가 잘 사는 집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라는 걸로 바뀌었대요. 근데 저 같은 가난한 집 고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난리였겠죠 뭐. 어쨌든 이미 쏟아진 물이라고 생각하고 전 남친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들었어요. 엄마로부터 말이죠. 민준아 민정아 이리 와볼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만 이미 갑상선암 한번 겪어봐서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엄마가 위암 2기래. 하도 정기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해서 내시경 받아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어쨌든 바로 항암치료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갑상선 때는 그냥 떼어내는 수술 받고 끝냈지만 이번엔 그렇게 넘어갈 순 없나 봐. 뭐라고요, 엄마?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만 하고 살아서 암에 걸렸구나. 우리가 엄마를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돈 벌고 있으니 당장 식당 그만두고 항암치료 받으러 다녀요. 최대한 회사 휴가 내고 같이 병원 다녀드릴게요. 네? 엄마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아니야. 엄마 노후 대비는 엄마 스스로 해야지. 너희는 결혼 자금으로 돈 모아놔야 하니 너희 돈으로 생활할 순 없어. 마침 식당도 점점 잘 되고 하니 엄마가 항암 치료하면서 식당 운영도 병행해 볼게. 머리 빡빡 깎으면 가발 쓰고 하면 되지 뭐.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항암 치료와 병행하며 식당 운영을 계속 해나가셨어요. 병원 다닐 시간에만 알바생을 잠깐씩 쓰면서 말이죠. 머리가 많이 빠지니 그냥 다 밀어버리고 가발 쓰면서 장사하시더군요. 쫙쫙 말라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고역이었어요. 우리 쌍둥이 자매의 마음이 찢어졌죠. 몇 주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회사 마치고 엄마 식당에 와서 장사를 돕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또 들이닥치더군요. 어머,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야, 하도 내가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 같아서 복장이 터져서 다시 왔다. 보잘것없는 네가 우리 귀하디 귀한 변호사 아들 채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올 생각하거라. 자, 여기 혼수 목록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도록 해. 그때 부엌 정리를 하고 계시던 엄마가 나오셔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아유, 사돈어른 또 오셨네요.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얼른 진수성찬 내오겠습니다. 사돈은 무슨 사돈?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쟤한테 혼수 목록 전달했으니 그거 보고 꼼꼼히 준비해올 생각해요. 10원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란 말이에요. 돈 없으면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열이 뻗쳐서 그냥은 장가 못 보내겠으니 그렇게 알아요. 아참, 그쪽 암 걸렸다면서요? 아유, 암도 가족력이라던데 대개딸도 시집와서 바로 암 걸리는 거 아니요? 머리 대머리로 빡빡 밀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요? 가발이요? 예비 시모는 진짜 예의 없게 저희 엄마가 쓰고 있던 가발을 획 아래로 끌어당겨서 훌러덩 벗겨지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폭발해버렸죠. 아니 어머님, 지금 암 치료받느라 힘든 우리 엄마한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우리 엄마가 예의 있게 대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같이 예의 있게 행동하셔야죠. 지금 변호사 아들 데리고 장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볼썽사나우세요? 아휴,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들들 볶으셨다고 다 들었어요. 착한 석준 씨가 불쌍하네요, 정말. 제가 예비 시모에게 대더니 엄마가 옆에서 극구 말리셨어요. 오히려 괘씸한 예비 시모에게 머리를 조아리셨죠.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얘가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나 봐요. 원래 이렇게 어른에게 대드는 아이가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혼수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댁에 돌아가셔서 쉬세요. 예비 시모는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가더군요. 저희도 집에 돌아와서 예비 시모가 주고 간 혼수 목록을 펼쳐보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모든 금액을 합쳐보니 무려 5억의 견적이 나왔죠. 한숨만 나왔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민정 언니도 기가 차다는 듯 한마디 하더군요. 민진아, 너 결혼하려는 그 남자가 그렇게 대단한 남자야? 요즘 변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게까지 돈 많이 못 벌어.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말야. 그 남자 사진 있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렇게 잘났어? 남친이 하도 급하게 결혼을 재촉하다 보니 언니에게조차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남친의 사진을 언니에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민진아, 이 남자가 네 남자친구야? 결혼한다고 이 사람이랑? 안 돼.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난 반대야.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왜 언니? 하도 혼수를 세게 불러서? 이 사람만 놓고 보면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긴 해. 예비 시모가 문제긴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병원 관련 얘기를 누설하면 안 되지만 내 동생 사활이 딸린 문제인이 밝힐게. 내가 정신과에서 오래 일했잖니. 이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정신과 다닌 사람이야. 무려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기록이 있더라고. 너도 겪어봤겠지만 이 사람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애를 쥐잡듯이 잡아서 이 사람이 낮엔 멀쩡해 보여도 밤에 목류병이 너무 심해. 옆에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할 정도라 하더라고. 이런 사람을 네 남편감으로? 절대 안 돼. 이 결혼 안 된다고. 아, 그제서야 남친이 여행을 절대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저와 밤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어렸을 적부터 억압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이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린 것 같더라고요. 남친 인생은 불쌍했지만 당장 5억의 혼수를 준비하라는 예비시모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었고 여러모로 이 남자와의 결혼은 불가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비시모에게 최후의 비곁을 날리고 이 결혼을 파토냈어요. 욕심 많은 예비시모의 요청대로 혼수 목록 그대로 준비해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도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나고 있더군요. 예상대로 예비시모가 제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내가 5억 원어치 혼수물품으로 준비해오랬지. 누가 혼수물품 사진을 보내랬냐? 너 지금 사람 놀리냐? 누구 농락하는 거냐고? 그래, 지금 당신들 농락하는 거다. 우리 엄마 식당까지 찾아와 모욕 주고 뒤집어 엎은 거 이제야 복수하는 거라고. 당신 아들이랑 우리 엄마가 하도 부탁해서 이 결혼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는데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난 더 이상 이 결혼 못하겠으니 본인들 급여 맞는 부잣집 여자한테 당신 아들 잘 팔아보셔. 속물에 거지 근성 있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제 뒤통수에 대고 예비시모는 욕을 계속 해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어요. 남친은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고요. 제발 민진아, 제발 내 신부가 되어줘. 우리가 이렇게 끝날 사이야? 나 너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변호사 남친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언니가 말해준 내용을 왜 비밀로 했냐며 남친에게 퍼붓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아직도, 아니 영원히 남친 엄마에게 종속될 그의 삶이 불쌍해서 말이죠. 이거 놔. 나 더 이상 이런 대접받고 결혼 계속 진행 못해. 5억 혼수를 해오라고? 자기는 결혼 준비에 돈 한 푼 안 쓰고 있잖아. 실혼집까지 올 대출로 알아보고 있으면서. 됐어. 그냥 여기서 끝내. 난 내 분수에 맞는 남자친구 만날 거야. 당신은 부잣집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 콧질질이 남친을 뒤로하고 시댁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제 나이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 어딘가 제 짝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제 집안 환경과 경제력까지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아참, 고졸이라는 학력은 이제 대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며 야간 대학에 다닐 예정이거든요. 엄마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밤 늦게까지 장사 안 하시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변호사 남친과 헤어졌더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다시금 열심히 살아야죠 뭐. 곁에 가족이 있으니 든든하네요. 뭐니 해도 내 핏줄이 최고죠 뭐.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들 꼭 로또 당첨되시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